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어쩐 일로 영상을 올렸냐고요? 이번에 원격 수업 주간 수업은 아니고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좀 많았고 시험 기간에 복습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1학기 때.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편하게 쉬고 있을 주말을 포기하고 약속을 다 파토를 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수업을 찍게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친구들, 수업 내용 잘 이해 안 갔던 친구들은 다시 영상 돌려보면서 이해하길 바래요. 우리 두 번째 다양한 정의관과 특징과 적용 중단원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배우고 등교해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교과서 부분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정의 단원 들어와서 우리 배우고 생각해보면 정의의 의미 배우고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기준 세 가지 뭐였죠? 능력, 법적, 필요였죠. 그 중에서 교과서 170페이지 알아볼까요? 아랫부분 초록색 부분을 보면 이거는 업적과 관련된 자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음원 수익, 음악이라는 것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작사나 소속사와 같은 제작사나 유통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가수나 작사가가 가져가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래쪽에 동그라미 모양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음악이라는 창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하는 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보통 작곡작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그 목소리로 불러내는 가수가 또 다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업적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봤을 때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기여도가 클 때, 업적이 클 때 많은 보상을 주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구조는 업적이 큰 가수와 작곡가가 가져가는 수익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적을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현실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과서 171페이지 볼게요. 171페이지 생생취업 역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자, 여기는 세 개의 기준 중에 필요와 관련돼 있어요. 필요. 자, 필요를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결과에 평등을 맞추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교과서 17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 필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강조하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제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베리어 프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1학기 때 이제 다리가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개 얘기했죠. 계단이 많다거나 화장실 문이 무겁다거나 우리 에어컨 키고 끄는 게 너무 높이 달려 있다거나 이런 게 다 굉장히 큰 학교 생활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리어라고 이야기해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학교에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줘야겠죠. 그걸 베리어 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베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제도 부분만 베리어 프리로 갔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벽까지 제거하자라는 의미로 확장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필요를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베리어 프리 제도는 굉장히 정의로운 부분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우리 기준 부분에 관련된 자료 교과서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간단하게 복습을 했었죠. 다시 한번 빈칸들만 좀 넣어볼게요. 사상적 배경,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사상적 배경은 크게 두 개다.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어요.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유주의에서는 그렇다면 국가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관도 제시합니다. 이게 세 개가 있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돼요. 소극적 국가관이었죠. 국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그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국가는 사사건건 개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놔두는, 내비두는 그런 국가관, 방임적 국가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상가 롤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밑에 우리 과제로 제시했던 부분. 합리적인 사람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 우리 무지의 베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친구들은 이전 영상, 우리 원격 수업 때 올려준 영상 다시 한번 듣길 바래요. 자, 그렇게 도출된 원칙 두 가지 보겠습니다. 제1원칙, 2원칙. 자, 제1원칙은요,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유를 중시하자. 그래서 우리는 롤스를 자유주의적 정의관으로 공부합니다. 됐죠? 다만 롤스가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롤스가 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던 배경을 보면 사회에 지나친 불평등이 있다라는 현실, 그 현실을 보고 이 지나친 불평등까지 허용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가 지나치게 불평등해지는 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등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그리고 나서 남는 불평등만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져 있는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을 제2원칙으로 제시해요. 첫 번째, 차등의 원칙. 누구에게 제일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면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제일 많은 걸 주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이요.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기회를 공정하게, 동등하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다음에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간에 불평등이 생겼다. 그 불평등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롤스였습니다. 롤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사상가이기 때문에 지난번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돌려보고 이 사람의 주장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특히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계속해서 비교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우리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인간관을 뭐라고 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여기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인간관. 인간은 자유롭고 아주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무연고적 자아라고 했었어요. 지금 반대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볼게요. 우리 공동체라는 건 서로가 만나서 상호작용을 어떤 형성할 때,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연고적 자아라고 이야기해요. 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걸 우리는 상호유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인간관을 가진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어떤 뜻을 가질까? 같이 볼게요. 자, 개인이 속한 공동체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자, 자유주의에서는요, 공동선보단 어떤 선이 더 강조됐죠? 개인선이 더 강조됐죠. 근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요, 공동선을 실현하는 걸 정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인선보다 공동선을 조금 더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요. 우리 반,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들었던 사례, 우리 반 반평균 1등, 또는 우리 반 체육대회 1등, 이런 게 다 공동선을 실현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공동선을 통해서 실현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분배 기준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체육대회 1등에서 상금 얻었을 때 예시 기억나죠?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에 대해 학급 회의를 통해 정해진 규칙, 그 규칙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특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인간관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즉,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그러면 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면 내가 가진 권리와 의무도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상대적이라고 표현해요. 상대적이고 특수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등에 따라서 나의 권리와 의무는 달라집니다. 또 내가 가진 권리와 의무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때도 얘기했던 우리나라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인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계속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요. 이 공동체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 그럼 개인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먼저 공동체 역할 한번 볼게요. 공동체 역할 보기 전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국가관을 좀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국가관과 좀 대조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국가관은 크게 소극적, 가치 중립적, 그 다음에 방임적이었죠. 그러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공동체는 이것들의 반대입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국가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명확하게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를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에게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개입적 국가관을 갖습니다. 자, 이런 국가관 속에서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리덕을 제시하고 권장합니다. 공동체의 바람직한 어떤 덕목, 바람직한 어떤 모습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트치기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지나치게 장난치지 말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자, 그런 미덕을 고려해서요. 공동체는 분배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미덕이라는 건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와 같은 미덕일 거예요. 그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 능력, 업적, 필요라는 기준 중에 사회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 기준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필요였죠, 필요. 필요. 그래서 주로 공동체주의적 정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정책, 즉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제공해주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게 돼요. 나요? 이제 공동체 역할 봤으니까 누구? 개인의 역할 볼게요. 자, 개인은요,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기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시 들었던 건 각반의 1인 1력 같은 거였죠. 1인 1력이 있으면 그 방식을 존중하고 자기가 맡은 그 1역을 확실하게 수행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말은요.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연대의식.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내일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누구 떠올리라고요? 담임 선생님 떠올리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 8반 특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 볼게요. 마지막 특징. 자, 마지막 특징을 볼게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요, 공동체를 개인보다 더 중시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관습과 제도를 허용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들었던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 우리 반 평균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균 30점 미만인 학생을 사형에 처한다. 이런 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생명권을 억압하는 아주 부당한 관습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 아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준다,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상가를 볼 거예요. 자, 내용이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였죠? 롤스라는 학자였습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우리가 크게 맥킨타이어, 왈처, 샌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맥킨타이어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이 맥킨타이어는 특히나 앞서서 이야기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인간관인 연구적 자아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개인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잘 보이는 주장들을 펼쳐요. 첫 번째,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징병제라는 어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우리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17년 동안 삶이 구성이 된 거죠. 두 번째, 개인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자아 정체성은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며 그렇게 형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릉고 학생이죠. 태릉고 학생이기 때문에 태릉고 학생으로서 갖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에 다녔다면 다른 모습을 가졌을 텐데 우리 태릉고라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태릉고 학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태릉고 학생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역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 선생님이 들었던 예시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손등 키스를 하거나 가볍게 손등 키스를 하거나 볼에 보고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 이 예시를 들었어요. 이게 그 나라에서는 하나의 예의, 매너라고 배우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한국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불쾌감을 가지고 저 사람의 인격은 정말 별로다. 저 사람의 인격은 이상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과 어떤 모습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2번, 3번 결국 전부 다 개인이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왈처라는 학자입니다.
왈처라는 학자가 선생님한테는 제일 어려운 학자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왈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각각 서로 다른 분배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왈처가 이야기한 사회적인 재화는요, 안정과 복지라는 거,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라는 거, 권력, 공직, 교육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보면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복지라는 것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돈이라는 것도 나눠줘야 돼. 권력 나눠줘야 돼. 공직 나눠줘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들을 나눠줄 때 서로 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나눠줘야 돼요. 복지를 나눠주는 기준이 달라야 되고, 돈을 나눠주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왈처가 제시한 그 기준들은 무엇이냐? 첫째, 복지는요, 필요에 따라, 필요라는 기준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권력 볼까요? 권력은 토론에 따라.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자 할 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말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이 토론에 따라 그렇게 말 잘하고 설득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을 나눠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가 여러 개 있고 이걸 나눠주는 기준이 서로 다 달라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볼게요. 두 번째. 자,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우리가 방금 그 분배하려던 사회적 가치 걔를 나눠줄 때 공동체의 문화적인 특수성과 차이를 반영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렵죠. 나눠줄 때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공동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요. 권력이라는 거 봅시다. 권력. 수업 시간에도 했던 사례.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어떤 위치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영국은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권력을 가진 존재가 누가 있냐면 왕, 그 다음에 총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기 영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에서는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영국에 가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국은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영국에서 이 권력이라는 가치를 분배할 때는 영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이 제도에 따라 왕, 총리, 의원과 같은 권력을 나눠줘야 됩니다. 즉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차이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 이 가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샌델 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은요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정의 이론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유주의적 정의관, 롤스의 주장을 검토하고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유명한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또 있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 공리주의적 정의관도 검토하고 비판하는 등 다양한 정의론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주장한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연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볼게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기본적인 모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선과 공동선이 있을 때 뭐를 더 강조하지만 공동선을 더 강조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부당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공동선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자, 근데 이 공동체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공동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수 있어요. 즉, 이 공동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개인선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개인이 조금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걸 위해 개인이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또 이걸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지 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게 공동체주의가 가진 한계입니다. 즉 지나치게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공동체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주의는 조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조화가 깨지고 공동선만 강조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집단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사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히틀러의 나치즘,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집단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축국들이죠. 그러면 이 집단주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을요 대립적인 관계로 봅니다. 자, 그렇다는 것 개인의 자유가 만약에 늘어나게 돼요. 그럼 공동선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동선을 실현하고 싶어. 그러면 개인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선을 억압해야 돼요. 즉 개인의 자유가 축소될 때 공동선인 국력이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집단주의를 보고 있죠.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국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국력이 바로 공동선이 되겠죠. 이 국력이라는 공동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선인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억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집단주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단주의는 공동체주의와 달라요. 공동체주의는 개인선 공동선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주의가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게 되고 곧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해됐으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중단원 넘어가 볼 거예요. 세 번째 중단원은요,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단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는 걸 배웠어요. 옳은 거, 좋은 거 이런 거 배웠어. 그래서 현실을 봤더니 우리가 배운 정의랑은 다른 모습이야. 옳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옳지 못한 모습,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불평등해. 그러면 우리가 배운 정의, 이 정의로 다시 현실을 바꿔보자. 현실을 정의로 끌어올려보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게 이 중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모습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불평등 현상이란 정의롭지 못한 현상, 즉 불평등 현상이란 부권력 지위 쾌적한 공간. 아까 왈처가 이야기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요. 불평등하게 분배돼서 개인, 집단,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불평등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즉 순서대로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부터 적게 가진 사람까지 쭉 나열되는 걸 불평등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발생할까요? 우리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원이라는 거. 자, 돈을 생각해 볼게요. 자, 돈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죠? 자, 그 모든 사람의 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만큼의 돈은 없어요. 자,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걸 충족시켜줄, 만족시켜줄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공부했어요. 위에서 말한 이 모든 사회적 가치, 부, 권력, 명예와 같은 모든 사회적 가치는 전부 다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의 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는 사람이 생기고 적게 갖는 사람이 생겨서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떤 불평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를 좀 볼게요. 크게 사회계층 양극화와 공간 불평등 두 개 정도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층 양극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계층이라는 거 새로운 사회학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볼게요. 사회계층. 사회계층은 사회적 가치의 소유 정보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자, 방금 말한 사회적 가치들 있었죠. 부, 권력, 명예 같은 것들. 그런 걸 가진 정보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졌는지에 따라서 발생한 사회적인 위계 위치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위치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체. 우리 아까 서열을 쭉 시켰죠. 일렬로 쭉 사람들 나열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줍니다.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이 집단이 생긴 걸 사회계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회계층이 양극화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양극화라는 건 양쪽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양쪽으로 간다라는 게 양극화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좀 다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비슷한 비중으로 계층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양극화가 진행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위에가 넓어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양쪽이 넓어지고 가운데가 좁아지는 걸 우리가 사회계층의 양극화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더 적게 가져가는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화살표를 다시 정리해보면 사회 계층 내 중간 계층 비중은 줄어들고 상층과 하층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여기 이 단원에서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계층의 양극화 문제점을 볼게요. 이 사회계층 양극화 중에 제일 쉽게 나타나는 양극화가 바로 소득 불평등, 경제적인 격차입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제일 쉽게 보이고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돈이 많으면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도 쉽고요.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걸 받기도 쉬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소득 불평등, 즉 경제적인 격차가 다른 부분에 다른 사회적 가치들,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격차를 함께 발생시킵니다. 돈이 많으면 집도 좋아지고요. 돈이 많으면 받는 교육도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양극화의 문제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돼요. 두 번째 문제점이요. 흔히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 거죠. 부모가 가진 부가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받아 자녀가 그대로 그걸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능력과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미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위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다시 그 계층에 머물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계층 간에 서로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어서 서로 이동할 수 없는 사회. 이걸 우리는 폐쇄적인 사회라고 얘기해요. 폐쇄적인 사회. 자,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 구조가 형성되면요. 벽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 즉 우리는 조화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화감입니다. 위화감. 조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경제적 격차의 소득 불평등 있죠. 이 소득 불평등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사회의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5분위 비율이고요. 또 하나는 진위겠습니다. 먼저 5분위 비율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5분위 비율. 5분위 비율은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등급 5개의 그룹으로 구성을 합니다. 5개의 그룹으로. 그러면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그룹부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고 여기가 적은 사람이에요. 5개로 나눴으니까 각각 몇 퍼센트겠어요? 전체 국민의 20%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나서 이 5분위 비율은요.
분수식을 만듭니다. 어떤 분수식이냐면 하위 20%의 평균 소득분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라는 분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위 20% 각각 1분위가 되겠네요. 자, 이 1분위가 가진 소득이 있을 거예요. 평균 소득. 이 1분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위 20%, 맨 위에 있는 5분위겠죠. 이 5분위 사람들이 벌고 있는 평균적인 소득이 있을 거예요. 소득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 소득분에 이 소득을 구하는 게 5분위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언제 우리가 이 지표를 볼 때 언제 더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낮아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적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게 되면 불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값이 작아지고 분자에 있는 값이 커지면 5분위 배율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수학에 나와서 어지럽나요? 그럼 숫자로 한번 생각해보죠. 뭐 원래 예를 들어서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고요.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5분위 비율은 얼마죠? 5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위 20%, 즉 1분위의 평균 소득이 더 낮아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더 높아져요. 1000이 아니라 이제 2000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20이 되죠. 5분위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5에서 20으로 커졌죠. 하위 20%의 사람은 더 적게 벌고 상위 20%의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되는데 그렇다는 건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거고 이 불평등이 심화됐다라는 걸 5분위 비율로 나타났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됐다?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5분위 배율 값은요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죠?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자,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볼래요? 소득 불평등 이 5분위 비율의 값이 1이야. 그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지? 1이야. 1. 자, 이것분의 이거가 1이라는 건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즉, 하위 20%의 버는 소득과 상위 20%의 버는 소득, 평균 소득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일렬로 나열했죠. 그렇죠? 근데 맨 위에 있는 사람과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등부터 꼴찌를 나열했는데 꼴찌와 1등의 값이 같다라는 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값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분위 비율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5분위 비율 1의 의미. 자, 그래서 우리나라 5분위 배율의 값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조금 1년이 빠져 있어서 제일 최신 자료를 선생님이 다시 편집을 했어요. 통계청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5분위 교육 그림을 봤을 때, 2007년, 2008년 값이 7.09에서 7.38로 증가해요. 7.70으로 또 증가하네요. 자, 이렇게 값이 커졌다라는 건 아까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최근에 보면 잠깐 중간에 완화되기도 하지만 최근 2000 이게 5년이네. 15년을 보면 8.24로 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를 좀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지표는 아까 뭐다? 진위계수다라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진위계수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위계수는 쉽게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수치입니다.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을 먼저 넣어보면요. 평등. 언제 평등하냐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요. 자, 그럼 이제 진위계수 구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진위계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한 가지 그립니다. 자, 가로축에는요, 인구 누적 비율을 적고요. 세로축에는 소득 누적 비율을 적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볼게요. 인구 누적 비율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요. 쉽게 우리 100명을 할게요. 100명.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100명을 줄 세웁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여기가 한 명인 거예요. 제일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사람, 세 번째 낮은 사람 해서 전체 100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100% 인구까지를 쭉 줄 세워 놓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줄 세워 놉니다. 이게 인구 누적 비율이에요. 소득 누적 비율은요, 이 사람이 우리 사회의 소득 중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비율을 점으로 그래프 찍어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선을 이렇게 일자로 보는데, 한번 보세요. 이 일자인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볼게요. 일자인 그래프. 인구의 1%가 갖는 돈이 정확히 그 사회의 1%입니다. 1%. 자, 그 다음에요. 인구 전체 2%가 갖는 돈이 1% 포함하죠. 1% 포함해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전체 2%예요. 전체 2% 갖는 돈이 그 사회 소득 전체의 2%가 돼요. 다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가진 소득이 1%예요. 전체 소득의 1%.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1%를 더한 거죠. 처음엔 1%만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1% 플러스 1%에서 총 2%가 되죠. 이 2%가 가진 사람들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2%가 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다시 생각해봐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의 1%가 전체 소득의 1%를 갖는데, 근데 전체 그 소득이 낮은 사람 2%가 전체 소득의 2%를 갖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최초 1% 말고
두 번째로 봤던 요 1%가 갖는 소득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되겠어? 자, 이 전체가 두 개가 합쳐서 2%를 갖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1%를 가져가. 그럼 이 두 번째 사람이 몇 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1%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져가는 것도 1%, 얘가 가져가는 것도 1%네. 우리가 분명히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갖는 소득이 같네. 아, 그렇다라는 건 이 직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사회는 아까 이야기한 완전 평등한,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회를 이야기해요. 이제 내려와서 이 부분 이해됐죠? 자, 내려와서 이제 진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세요. 자, 어떤 나라는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근데 완전 평등한 나라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이 불평등할 거예요. 불평등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면 당연히 소득이 낮은 사람이면 소득을 더 적게 가져가겠죠. 그렇죠? 소득이 많은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꾸꾸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득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가져가는 돈이 되게 적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요. 이만큼의 소득을 가져가요. 이만큼의 소득을 가져가요. 갑자기 확 갭이 커지죠. 그렇죠? 불평등한 사회는요. 대부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진위계수는요.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구하는데요. 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얘기할게요. A. 그 다음에 밑에 요 면적을요. B라고 할게요. B. 그럼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 분의 우리가 A 값으로 구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값, 즉 이 삼각형분의 이 대각선과 곡선이 만들어내는 면적의 값으로 진위계수를 구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0에 가깝다라는 건 이 분자가 0이어야 돼. 분자. A가 0이라는 건 이 면적이 0이어야 돼. 이 면적이 0이려면 분홍색 그래프가 대각선 쪽으로 계속 가까워져야겠죠. 근데 이 아까 대각선으로 가까워지는 건 어떤 사회라고? 평등한 사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1에 가까운 거.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자, 1이 돼야 돼. 그럼 이 A 값이 얘랑 같아야 돼. 그죠? 분자와 분모가 같아야 1이 되잖아. 그럼 A가 A 플러스 B의 값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이 직각 삼각형이죠. 얘랑 같아야 돼요. 즉 그래프가 계속해서 밖으로 뻗쳐나가서 이 끝까지 와야 완전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완전 삼각형이 되는 사회를 볼까요? 자, 어떤 사회 그래프가 진위계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0부터 99%에 있는 사람은요, 소득이 없어. 최종 1%가 그 사회의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불평등이에요. 완전 불평등이죠. 자, 그래서 완전 불평등일 때는
진위 계수가 무슨 값을 갖는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1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불평등해지는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진위 계수의 값을 우리나라 걸로 봅시다. 자, 역시 선생님 그래프를 통계청에서 다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자, 보면요. 0.340, 344, 345. 진위 계수의 특징을 알겠어요.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이 완전 평등이고 1이 완전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 값은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니 340, 344, 345 값이 커졌네? 불평등, 그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졌던 거죠. 그러다 좀 완화가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0.453이라는 값으로 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됐나요? 소득 불평, 그 진위 계수를 구하는 그래프 자체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아도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아도 되지만, 선생님이 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조금 심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사회계층 양극화를 정리했어요. 양극화, 사회계층의 의미, 양극화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현상, 공간 불평등 현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 불평등은 말 그대로 공간이 불평등한 거예요. 자, 불평등은 자원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돼서 서열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뭐가 서열되어 있는 거냐면 공간이 말 그대로 서열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지역을 기준으로 공간 중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 어떤 지역은 많은 자원을 갖고 어떤 지역은 적은 자원을 갖고 있는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할게요. 이에 따라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우리가 공간 불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이 불균등해서 자원이 많고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낮은 그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그런 공간 불평등 왜 발생할까? 왜 발생할까? 첫 번째, 우리가 1980년대쯤 성장 거점 개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장 거점 개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쟤는 왠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지역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 지역을요. 정부가 딱 선택을 해서 걔네 중심으로 집중해서 개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광역시가 같은 대전이나 뭐 대구 그리고 춘천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여러 도시들을 딱 집어넣고 걔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켜요.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거점 도시를 하나 개발을 시켜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한테 이 도시의 이익이 같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지역에 집중 개발하면 그 개발의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확산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건 이 집중적으로 그 지원을 받은 지역들 당연히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발전했는데 그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 산업화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 이제 아마 평소 시간에도 배울 거고 지리 시간에도 배울 텐데 이런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진 서울과 같은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그렇지 못한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흔히 말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지역 간 불평등, 공간 불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은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구, 산업, 편의시설이 수도권과 도시에 집중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가 950만 명 정도, 약 5분의 1이 이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편의시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좋은 기업들이나 좋은 산업들은 대다수가 좀 큰 도시들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편의시설.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는 편의점 같은 거,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수도권이랑 도시에 훨씬 많죠. 우리 서울은 뭐 편의점이 지나가면은 막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시골 같은 곳을 가다 보면 편의점이 아예 없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전체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와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요, 그런 것들이 없는 낙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거, 정말 시골 같은 데 영화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문화적인 생활, 영화를 보는 그런 생활을 누리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 같은 데는 그런 기구들이 없죠. 큰 병원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큰 병을 돌렸어. 그러면 그 큰 병원을 찾아가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단 볼까요? 지역별 의사수거든요. 약국수. 서울은요, 지역, 즉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예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과연 의사가 몇 명인가 했을 때 서울은 지금 한 3명, 4명 사이죠. 근데 저기 어디 가볼까요? 강원도로 가볼까요? 강원도 보면요, 1000명당 의사수가 약 2명이네요. 세종시는 1000명당 의사수가 1명대예요.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약국수 볼까요? 약국수. 1제곱킬로미터당 약국이 몇 개 있는가? 서울은 8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 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요 1개가 안 돼요. 1개. 0.5개도 안 돼 보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죠? 내가 아파서 약을 막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약국은 없어. 그만큼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게 공간불평등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낙후 지역 주민과 발전 지역 주민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미 발전한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국가가 프로젝트나 좋은 산업 같은 거를 어느 지역에다가 딱 이렇게 개발해 주려고 해요. 그럼 낙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발전 지역에만 해주냐, 우리 지역 해줘라. 발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미 발전되어 있는 지역에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낙후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어떤 분노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럼 두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많이 나타날 거고 갈등이 발생할 거예요. 즉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 사람들의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 세 번째, 아까 말했듯이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 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어떤 물건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택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 오염 등이 나타나게 되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더라. 세 번째, 과연 그럼 도시와 지방 간 불평등만 있냐? 그렇지 않더라. 도시 내에서도 공간 불평등이 있더라. 하나의 도시지만 잘 사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 도시 지역 내에도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열악한 시설 주변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낮더라. 이 사람들도 역시나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장 개발을 할 때도 한 지역 내에서 또 일부 지역만 개발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은 우리가 특히 이제 지리 시간에 내년에 한국지리나 이런 거 배우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교 수업 주간 2주간 나갈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원격 수업 주간에는 이 문제들, 불평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내용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격 수업 기간 때 또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